내 놈, 정체가 뭐냐? 대체 어떻게 우리 소굴을 이 꼴로 만든 게냐? 별거 아닙니다. 그저 산신령님께 길을 좀 물었을 뿐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산적들이 단 한 명의 소년에게 유린당한 하룻밤. 누더기를 걸친 9살 소년. 그가 보낸 쪽지 한 장에 조선의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산적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소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숙종 임금 치세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강원도 횡성 땅 차령 고개 아래 움푹 들어앉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다름리. 달이 먼저 뜨는 마을이라 하여 그리 불렸다지요. 사방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는 맑은 내가 졸졸 흘렀으며 가을이 오면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물들어 그야말로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허나 그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만큼은 그림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어둡고 움츠러들어 있었지요. 길을 걷는 장정들도 어깨를 잔뜩 웅크렸고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품 안에 꼭 끌어안은 채 대문 밖으로 나서기를 꺼렸습니다. 장날이 되어도 예전처럼 흥겨운 노래가 들리지 않았고 저녁이 되면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까닭인즉 촬영 고개를 장악한 산적 때문이었습니다. 흑두건패. 두건을 검은 빛으로 물들여 쓰고 다니는 까닭에 그리 불렸는데 우두머리는 스스로를 촬영의 호랑이 나칭하는 자였습니다. 이름은 변수칠. 나이는 40 넘었고 몸집은 소 한 마리를 번쩍 들어올릴 것 같이 우람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우렁차서 한 번 고함을 질러대면 마을 앞내에서 물고기들이 기겁하여 튀어오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그 소문 중 절반은 변수칠 자신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만 흑두건패는 모두 100명이었습니다. 정확히는 98명이었는데 변수칠이 늘 우리 100명이요 라고 외치는 통에 나머지 2명은 자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가끔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들은 촬영 고개 중턱의 넓은 암벽 지대의 둥지를 틀고서 고개를 오가는 장사꾼들의 짐을 빼앗고 마을로 내려와 곡식과 포목을 뜯어갔습니다. 관아에서는 포졸 몇 명을 올려보내 보기도 했습니다만 포졸들은 고개 아래에서 산세를 올려다보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이 너무 가파르고 숲이 너무 빽빽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변수칠이 미리 척후를 두어가나 사람이 오면 바위 위에서 커다란 돌멩이를 굴려내리는 통에 다가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을 이장 최판쇠는 밤마다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이 신세가 무엇이냐. 산에는 산적이요, 아래에는 세금이요, 앞에는 흉년이요. 이 다름리가 어디에 낀 것이냐. 마을 장정들은 모여서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박서방이 나서서 우리가 힘을 합쳐 쳐올라가면 어떻겠소? 하고 말하자 모두들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서방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자기도 일어나 집으로 갔지요. 그렇게 다름리의 가을은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 비쩍 마른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9살. 이름은 복동. 물론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잘 알았습니다. 코 흘리게 복동이었지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입을 벌릴 때마다 코에서 무언가 흘러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소매로 쓱 닦아내고는 태연하게 다시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천연덕스러운지 보는 사람이 오히려 멋쩍을 정도였습니다. 차림새는 보는 것만으로도 안쓰러웠습니다. 무명호 것을 기운 위에 또 기운 저고리는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알아보기 어려웠고 바지는 무릎 아래가 헤어져서 바람이 들락날락했습니다. 발에는 집신을 신었는데 왼쪽 집신은 앞코가 들려 있어서 걸을 때마다 퍼벅퍼벅 소리가 났습니다. 복동의 어머니는 복동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곤장 20대를 맞고 유배지로 끌려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끌려갔는지 복동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떠나던 날 귓가에 속삭인 말 한마디만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복동아, 사람을 볼 때는 눈빛을 보거라.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니라. 복동은 지금도 가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느티나무 뿌리에 걸터 앉아 손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흙을 긁어가며 그리는 것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꽤나 정교한 지형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고개의 높낮이, 수풀의 위치, 바위의 방향. 허나 지나가는 어른들은 그냥 코 흘리개가 흙장난하는 줄 알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쪽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흑두건패 6명이 마을 어귀로 내려왔습니다. 앞장선 자는 변수칠의 오른팔, 덩치 삼봉이었습니다. 키가 6자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 안으로 지난달에 어깨 힘으로 소달구지를 뒤집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삼봉이 마을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비 사람들은 들어라. 대장님께서 이번 달 세금을 거두러 왔다. 쌀 5말, 잡곡 2말, 포목 3피를 당장 내놓아라. 딴소리 하는 놈은 그 소문 아시지? 지난번 연마을 어떻게 됐는지.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란 문은 모두 닫혔고 창호지 사이로 눈알들만 굴러다녔지요. 삼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들이 숨어 있어. 다 꺼내버릴까.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삼봉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느티나무 뿌리에 앉아있던 코울리개가 고개를 들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까만 눈이 전혀 겁먹지 않은 채 삼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삼봉이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5말은 너무 많아요. 올해 흉년이었잖아요. 삼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동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야야, 이 꼬마가? 너 몇 살이야? 9살이요. 9살짜리가 어른들 말에 끼어들어? 코나 닦아. 복동은 소매로 코를 한 번 쓱 닦고는 다시 삼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고개 위에서 내려왔죠. 아침에 그 길로 오셨어요? 삼봉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어쨌다고? 그 길 사흘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복동은 손에 든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큰 바위 2개 사이에 물이 차서 질퍽해요. 짐 무거운 사람은 미끄러지기 쉬운데 아저씨는 어떻게 안 미끄러지셨어요? 삼봉이 저도 모르게 자기 바짓가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무릎 아래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삼봉아, 미끄러졌냐? 삼봉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놈의 꼬마가. 그가 한 걸음 성큼 다가서자 복동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산세를 구경하듯 담담하고 느긋한 눈빛으로 삼봉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뺨이라도 한 대 갈길 기세였지요. 허나 그 손이 내려오기 직전 복동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어제 관아 쪽 길에서 말발굽 소리 들었어요. 삼봉의 손이 공중에 멈추었습니다. 꽤 많은 수였어요. 방향이 이쪽이었고요. 삼봉이 동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요. 이 꼬마가 지금 우리 겁주려는 거야?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다른 한 명이 답했습니다. 삼봉이 복동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었고 거짓말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었지요. 삼봉은 왠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는 쌀과 포목 이야기를 더 밀어붙이지 못하고 어물쩍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번엔 2배로 받아간다. 그 말을 남기고 6명은 허겁지겁 고개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동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나뭇가지를 들어 땅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방문 뒤에서 구경하던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동아, 관아에서 진짜 말발굽 소리 났니?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매로 코를 한 번 닦고는 씩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서방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창호지 뒤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잠깐 새어나오다가 또 그쳤습니다. 다름리의 사람들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그날 밤 복동은 비싼 외딴 오두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오두막에 늙은 옹기장이가 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기이한 노인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오두막 안에서 무언가를 굽는 소리만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허나 그 오두막 안에서 사흘에 한 번 복동과 노인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옹기, 굽는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환적환지이라 불렸습니다. 흔적이 없는 자, 헛개비 같은 자라는 뜻이었지요. 젊은 시절 그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무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가 그 공이 오히려 화가 되어 은거한 자였습니다. 이제는 늙어 이빨도 몇 개 빠지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산 정상처럼 맑고 높았습니다. 복동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환적 노인은 화로 앞에 앉아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찌 됐느냐? 복동이 품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인이 쪽지를 펴서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께서 열흘 안에 오신다 하시는구나.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산적들을 묶어두어야 한다. 예. 겁나지 않느냐? 복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해요. 그런데요, 할아버지. 응. 저 아까 삼봉이라는 사람이 저를 때리려다가 안 쳤어요.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노인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눈빛이 흔들리는 자는 이미 진 것이니라. 복동은 화로 앞에 쭈그려 앉아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열흘 동안 산적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복동이 씩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어리석어요. 노인이 천장을 보며 히히 웃었습니다. 빠진 이가 훤히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다름리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틀 후 촬영국의 중턱의 산적 소굴에서는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적들의 본거지는 커다란 바위, 절벽을 등지고 세워진 목책 안이었습니다. 목책 안에는 큰 막사 2채와 작은 움막 서너 채가 있었고 한가운데 대장 변수칠의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방이라야 굵은 통나무로 얼기설기 얽어 만든 것이었습니다만 변수칠은 이것을 늘 나의 대청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당번인 콩떡이가 솥뚜껑을 열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어젯밤 솥에 넣어둔 오리 2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솥 바닥에는 뼈 몇 조각과 깃털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콩떡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목책 아니었고 보초도 세웠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귀신이다. 이 말이 퍼지자 산적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귀신이 어딨어. 아니, 근데 저번에도 말린 고기 없어졌잖아. 그거는 내가 먹었잖아. 내가 언제? 옥신각신하는 사이 변수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위압적인 덩치의 검은 두건을 쓴 모습은 영락없이 큰 곰 같았습니다. 왜 이리 시끄럽냐? 콩떡이가 쪼르르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수칠이 솥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이놈들이 밤에 훔쳐먹고 귀신 핑계 대는 거잖아. 아니라고요, 대장님.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요. 이상해요, 진짜로요. 변수칠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 오늘부터 음식 보초 따로 세워. 그리고 콩떡이 내가 해결 못하면 밥 먹지 마. 콩떡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솥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담가두었던 탁주 항아리가 이상했습니다.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신 벼락개가 그 자리에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짜잖아. 짜다고? 술이 짜면 어떻게 된 거야? 탁주 항아리를 지키던 털보 구만이가 한 모금 마셔보더니 그대로 뱉었습니다. 맞아, 소금 맛이야. 이거 소금이 들어간 거야. 누가 술에다 소금을 넣어. 귀신이지, 귀신. 귀신이 소금을 넣냐? 그럼 사람이 넣었냐? 누가 술에 소금을 넣어? 왜? 산적들이 다시 삿대질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벼락개가 구만이를 의심했고 구만이는 음식 보초 서던 쥐눈이를 의심했습니다. 쥐눈이는 나는 술 근처도 안 갔소라며 억울해했고 결국 3명이 멱살잡이를 벌였습니다. 변수칠이 다시 나와서 3사람을 하나씩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이놈들아, 정신들 차려. 술에 소금이 들어가면 새로 담그면 될 것 아냐. 왜 서로 싸워? 3사람은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로를 흘겨보았습니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목책 위쪽 소나무에서 부엉이 소리가 났습니다. 낮에 부엉이 소리라니. 산적 2명이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귀신이야, 진짜로. 이번에는 아무도 귀신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동은 어디 있었냐고요? 목책 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사실 변수칠 일당은 산적이라기보다 좀 어수선한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목책에 구멍 난 곳을 수선한다는 게 뒤쪽 한 귀퉁이가 들뜬 채 방치된 지 이미 보름이 넘었거든요. 날쌘 고양이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틈이었는데 9살짜리 말라깽이라면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만했습니다. 복동은 전날 밤 이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솥 안에 있던 오리를 꺼내어 소나무 밑동 구멍에 숨겨두었습니다. 술독에는 환적 노인에게 얻어온 소금 한 줌을 몰래 풀었지요. 낮에 난 부엉이 소리는 복동이 손을 오므려서 낸 소리였습니다. 요령이 워낙 좋아서 흉내가 어찌나 그럴듯하던지 진짜 부엉이도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습니다. 복동은 막사 뒤편 통나무 그늘에 납작 엎드려 산적들이 우왕좌왕하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쪽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몇 명이 어느 자리를 지키는지, 무기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대장이 어느 길을 쓰는지, 그것을 두루마리처럼 말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로 옆 통나무에서 쥐눈이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동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쥐눈이가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복동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쥐처럼 엎드렸습니다. 쥐눈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귀신 나오겠네. 그는 투덜거리며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매로 코를 닦으며 목책 밖으로 아무 소리 없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흑두건폐에 진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변수칠이 큰일을 보고 오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지요. 산적 소굴 뒤편 절벽 쪽에 큰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변수칠은 보리를 보러 갈 때마다 이 나무 주위를 쓰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리를 마치고 허리를 축혀 올리는 순간 바지 허리춤에 묶은 가죽끈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더 깊이 걸렸습니다. 다시 당겼습니다. 나뭇가지가 바지째 올라갔습니다. 변수칠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발이 땅에서 들렸습니다. 이 모습을 저 멀리서 구경한 것은 다름 아닌 복동이었습니다. 아이가 어젯밤 참나무 낮은 가지에 가죽 올가미를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변수칠이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딱 그 올가미에 맞았지요. 물론 이것은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복동도 바지가 걸릴 줄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걸리면 우스운 일이 생기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촬영에 호랑이 변수칠이 참나무에 바지째 매달려 버둥거리는 모습을 부하 산적 5명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보다가 한 명이 코웃음을 치자 모두 와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장님이 나무에 바지가 크하하하. 변수칠이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웃지 말고 내려줘, 내려줘. 삼봉이 달려와 나뭇가지를 꺾어 주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변수칠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바지는 허리춤이 찢어졌고 검은 두건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변수칠이 부르르 떨며 일어섰습니다. 누구야? 이거 누가 해놓은 거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삼봉이 조심스럽게 올가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꽤 정교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대장님, 이거 사람이 설치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사람이지. 귀신이 올가미를 매냐?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여기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이에요. 변수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침입자다. 산적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내부 소행 아니야? 우리 중에 누가 대장님 골탕 먹이려고. 뭐, 그게 말이 돼. 아니, 몰라. 술에 소금 넣은 것도 우리 중에 누가 한 것 아니야? 그게 나한테 왜 의심이 와? 삼봉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다들 조용히 해요. 정말 외부 침입이 있었다면 지금 목책 안을 샅샅이 뒤져야 해요. 변수칠이 이를 갈았습니다. 뒤져, 다 뒤져. 귀신이든 사람이든 찾아내. 산적 100명이 목책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동은 이미 마을로 내려와 느티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복동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책 담벼락 안쪽 근처에 커다란 벌통이 있었습니다. 복동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환적 노인이 알려준 것이었지요. 그 절벽 쪽 바위 틈에 산벌집이 크게 하나 있다고. 가을 끝자락이라 벌들이 예민한 시기라고. 복동은 노인에게 배운 방법대로 흙을 익인 진흙을 벌통 입구 쪽에 살짝 발랐습니다. 벌들이 나오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좁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벌들이 답답해서 더 성을 내도록. 그리고 벌통 아래에 가느다란 줄을 연결했습니다. 그 줄을 따라 목책 담장 구멍 너머로 이어지도록. 전날 밤 벼락개와 콩떡이가 의심하다가 결국 또 싸움이 붙었는데 변수칠이 둘을 목책 담장 쪽 보초로 세워버렸지요. 바로 그 담장 쪽이었습니다. 복동은 담 밖에서 그 줄 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좀 지나 벼락개와 콩떡이의 코 고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즈음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벌통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복동이 좀 더 세게 당겼습니다. 그 순간 벌통 안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났습니다. 부웅하는 낮고 묵직한 소리. 그리고 이내 벌통이 바위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아. 벼락개와 콩떡이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도망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 다시 넘어지며 처절한 소동을 벌였습니다. 벌들은 어찌나 화가 났는지 막사 쪽으로도 날아들었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산적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더니 비명을 지르며 도망 다녔고 변수칠이 문을 열다가 벌의 코를 쏘여 으어 하고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밤의 산적 소굴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복동은 담장 바깥 소나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올라왔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복동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열흘 중 닷새가 지났습니다. 아직 5날이 남아 있었지요. 복동은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수칠의 코는 벌에 쏘여 큰 감자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삼봉이 대장의 얼굴을 보고 경직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쳐다봐? 아니, 대장님 코가. 알아, 됐어. 변수칠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탁자가 부러졌습니다. 탁자가 부러진 것은 오래되어서였지만 변수칠은 그것도 화가 났습니다. 이게 귀신이라면 귀신을 잡아오고 사람이라면 사람을 잡아와
더는 못 참겠어. 삼봉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야? 그날 마을에서 9살 꼬마 하나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변수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꼬마가 말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관아 말발굽 소리 어쩌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 꼬마가 이 짓을 했다고? 꼬마가 변수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9살짜리가 벌통을 흔들어 술에 소금을 넣어 내 바지를 나무에 걸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삼봉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말이 안 되었지요. 9살짜리가 그런 일을 꾸민다는 것이 그냥 귀신이에요, 대장님. 귀신은 없어.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변수칠이 또 탁자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부러진 탁자라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번째 날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오는 날은 이튿날, 즉 11번째 날이었습니다. 복동에게 하루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복동은 마을 어귀로 나가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산적 소굴 쪽을 향해 앉아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마을 아이들이 부르는 흥겨운 민요였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좀 달랐습니다. 산에 사는 검은 두건, 코는 감자, 바지는 나무에 걸렸네. 술은 짜고 밥은 없고 귀신한테 쫓기네.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웃음을 참았습니다. 참다가 못 참고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을 안으로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도 낮은 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다름니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소리가 마을 골목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벼락개가 보초를 서다가 먼 아래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야, 저게. 멜로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자기들을 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적들이란 체면이 유난히 중요한 족속인지라 이 느낌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삼봉이 벼락개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래 뭔 뜻이야? 잘 모르겠는데 기분 나쁘네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대장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장 코가 아직도 감자처럼 부어 있는데 이런 말 했다가는 더 화낼 텐데. 결국 삼봉이 올라갔습니다. 대장님, 마을 쪽에서 저희 흉보는 것 같은 노래가 들려요. 변수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자 코를 실룩거리며 내려가자. 10명의 산적이 마을 어귀로 내려왔을 때 느티나무 아래에는 역시 복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래를 막 끝내고 손으로 땅을 긁으며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삼봉이 앞장서서 다가갔습니다. 야 꼬마, 너야? 저 노래 부른 게. 복동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예. 왜 불렀어? 재미있어서요. 삼봉이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변수칠이 나타났습니다. 복동이 변수칠의 코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감자 같았습니다. 복동이 물었습니다. 대장님, 코가 왜 그래요? 변수칠의 눈이 핏발이 섰습니다. 너, 벌에 쏘이셨어요? 아야, 많이 아프셨겠다. 잡아라. 10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복동이 일어서더니
퍼벅퍼벅 집신 소리를 내며 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비쩍 마른 다리가 어찌나 날렵한지 10명이 뒤를 쫓는데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 꼬마, 왜 이리 빠르냐? 빨리 뛰어. 복동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뒤를 10명이 쫓았고 뒤에서 변수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내려와. 다 내려와서 잡아. 그렇게 해서 흑두건패 거의 전원이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복동이 뛰어간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복동이 환정노인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복동이 달리던 산길은 큰 바위를 돌아 내리막으로 꺾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내리막은 전날 밤 복동이 위쪽 샘에서 물을 끌어내려 흠뻑 적셔놓은 곳이었습니다. 낙엽도 두껍게 덮어두었지요. 복동이 그 위를 폴짝폴짝 돌을 밟으며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미끄럽지 않은지 아이는 이미 꿰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산적들이 내리막에 접어들자마자 앞다퉈 나자빠졌습니다. 으악! 미끄러워. 비켜. 비키라고. 선두에 선 3명이 거의 동시에 미끄러지면서 뒤에 오던 사람들과 부딪혔고 연쇄적으로 10명이 엉켜 진을 위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두건들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숲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장 최판쇠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서방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복동은 산길 양쪽 나무 사이에 가느다란 밧줄 3줄을 무릎 높이쯤 묶어두었습니다. 낙엽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했지요. 복동은 그 사이를 훌쩍훌쩍 뛰어넘으며 달렸습니다. 뒤따르던 산적들이 연달아 걸렸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앞 사람이 걸리자 그 뒤에 오던 두 번째 사람이 얼굴로 앞 사람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엉켰다. 내 발 잡지 마. 누구 팔꿈치야 이게. 으아, 내 두건 어딨어. 산적들이 밧줄에 엉켜 꼼짝 못하는 동안 복동은 벌써 저 위 나무 위에 올라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낮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 참. 저 애가 어떻게. 복동이 며칠 전부터 점 찍어 두었던 야생 벌통이 산중턱 소나무에 3개 있었습니다. 환정 노인이 가르쳐 준 것이었지요. 복동은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서 준비해 둔 긴 막대기로 벌통을 3개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산적들이 그 길목으로 몰려들었고 거의 동시에 3개의 벌통이 산적들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이야, 벌이다. 도망쳐. 이번에는 아까 미끄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산적들까지 합쳐서 거의 40명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자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어떤 자는 계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명은 달아나다가 서로 부딪혀 나무에 이마를 박았고 1명은 벌에 쏘인 것도 아닌데 넘어져서 혼자 뒹굴었습니다. 변수칠이 절뚝거리며 뒤에서 올라오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큰 몸집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00명이 한 아이를 쫓았습니다. 그 한 아이에게 산 전체가 적이 되어 덤벼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서 모두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웃었고 그 다음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장 최판쇠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웃어서 나온 건지 억눌렸던 것들이 터져서 나온 건지 몰랐습니다. 아낙네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저 꼬마 무서운 거 맞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산 위쪽 넓은 바위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아무리 날쌔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결국은 9살이었지요. 복동은 바위 위에 앉아서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 산적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변수칠이 이를 갈며 올라오는 것이 아래에서 보였습니다. 상처를 입고 진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래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니라. 복동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매로 코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앉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바위 지대의 변수칠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뒤로는 산적 60명가량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벌에 쏘이고 진흙탕에 구르고 밧줄에 걸려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었지요. 60명이라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넓은 바위 지대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뒤쪽은 절벽이었고 옆은 울창한 나무였습니다. 변수칠이 허헉허헉 숨을 내쉬며 바위 위로 올라섰습니다. 감자 코가 더 부어 있었고 진흙이 두건과 옷에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촬영의 호랑이라기보다는 진흙에서 막 나온 진흙탕 두꺼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만 변수칠은 복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동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무릎을 끌어안고 고요하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변수칠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꼬마, 예, 지금 몇 살이라 했지? 9살이요. 9살짜리가 내 부하들을 이 꼴로 만들었단 말이야? 복동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산적들이 쥐어짜면 진흙이 흘러내릴 것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좀 어수룩해서요. 변수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욱하는 것을 참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산에 혼자 왔어. 복동이 대답 대신 바위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저씨, 이제 다 끝났어요. 변수칠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지요. 다 끝났다고. 내 부하가 지금 60명이야. 너는 9살짜리 하나고. 뭐가 끝났다는 거야? 들어보세요. 복동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변수칠이 멈추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두 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였습니다. 고르고 질서 있는 발굽 소리. 삼봉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장님, 변수칠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바위 지대 아래 산길 입구, 나무들 사이로 갑옷을 입은 관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관군이었습니다. 앞뒤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삼봉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포위됐다. 그 말과 함께 관군 속에서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말을 탄 자세가 반듯하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해와 달이 새겨진 암행어사의 마패. 사내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조다어. 산적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수칠이 굳어버렸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서 마치 바위가 된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삼봉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관아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복동이 바위에서 폴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동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한 예였습니다. 9살짜리 코흘리개에게. 수고 많았소, 연락책. 복동이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내 암행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사흘에 걸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산적 소굴의 위치, 병력 수, 무기 보관 장소, 대장의 도주 경로, 목책 구조. 9살 아이가 직접 발로 다니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란 것이었지요. 이 정도로 상세한 정보는 어른 정탐꾼도 쉽게 모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이오? 복동이 뒷산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뒷산 소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외딴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옹기 굽는 할아버지요. 암행어사가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허리 굽은 노인 빠지니 눈빛 많은 젊은.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낮게 탄식했습니다. 환적옹이 여기 계셨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뒷산 쪽을 향해 한 번 낮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관군이 산적들을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수칠은 처음에는 저항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만 사방을 둘러보니 완전히 포위된 것을 알고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감자코를 실룩거리며 관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봉이 포박당하면서 복동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이없음과 경탄과 억울함이 섞인. 야, 너 진짜 9살 맞아. 복동이 소매로 코를 쓱 닦았습니다. 예.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삼봉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포박당한 채로 웃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스웠습니다. 나 20년 산적했는데 9살짜리한테 당했네. 복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 20년이면 긴 시간인데 왜 계속 그러고 사셨어요? 삼봉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거야. 대답을 못했습니다. 관군이 삼봉을 끌고 갔습니다. 산 아래 다른 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관군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산적들이 포박되어 줄줄이 끌려 내려왔습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벌에 쏘여 얼굴이 부어오른 채, 밧줄 자국이 남은 채. 100명이 조선팔도에서 제일 처참한 꼴을 하고 내려오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이장 최판쇠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서방이 그 옆에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판쇠 형, 울어요? 아니야, 먼지 들어갔어. 아, 예.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행렬맨 뒤에 복동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누더기 저고리에 퍼벅퍼벅 소리 나는 집신. 코에 뭔가 흘러내리는 것을 소매로 닦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서방이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다들 손뼉을 쳤습니다. 아낙네들이 손뼉을 쳤고 어르신들이 손뼉을 쳤고 아이들이 뛰어나와 손뼉을 쳤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코 흘리게에 9살에 평범하고 천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동은 비싼 오두막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정 노인은 화로 앞에 앉아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들어서자 노인이 고구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다 됐느냐? 예. 무서웠느냐? 복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바위 위에서 기다릴 때 조금 무서웠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서 있었느냐? 예. 노인이 천천히 고구마를 깠습니다. 그것이 용기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노인이 오래 지나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예. 세상에는 두 가지 강함이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강함이야. 큰 몸, 많은 수, 날카로운 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지. 그런데 그 강함은 흔들린다. 겁을 먹으면 흔들리고, 굶으면 흔들리고, 서로를 의심하면 흔들려. 예.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함이야.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서 있는 것. 그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다. 복동이 고구마를 먹으면서 노인의 말을 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강함을 가지셨어요? 노인이 잠시 멈추었다가 허허 웃었습니다. 나는 둘 다 가지려 했다가 둘 다 잃었다. 빠진 이가 훤히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복동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잖아요. 노인이 복동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날 밤 다름리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이웃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촬영고개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흙바닥에는 복동이 나뭇가지로 그린 지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발표 조금 지워졌지만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개의 높낮이, 수풀의 위치, 바위의 방향. 이것을 누가 그었는지 지나가는 어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들 흙장난이겠거니 했겠지요. 아,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강한 자의 것처럼 보입니다. 큰 목소리, 많은 수, 위협적인 기세. 그것에 눌려 어깨를 웅크리고 사는 날들이 있습니다. 허나 들어보십시오. 촬영의 호랑이라 불리던 자가 무릎을 꿇은 것은 더 강한 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군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9살짜리 코 흘리게 하나가 산을 알고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9살짜리라도
코를 흘리면서라도 퍼벅퍼벅 소리 나는 집신을 신고서라도 달빛은 다름리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복동은 오두막에서 고구마를 먹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빠진 이의 노인은 그 옆에서 화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촬영 고개의 밤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